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구 구조의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령화 시대를 한번 제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고령화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 사회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고 20% 이상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언제 이 단계에 각각 돌입했을까요? 자,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2000년입니다. 이 당시에 노인인구 비중이 7.3%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 언제일까요?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이때 노인인구의 비중이요 14.2%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은 언제일까요? 진입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언제라고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노인 인구 비율은 20.3%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고령화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얼마나 빠른지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할 때까지 제가 고령화 사회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이 7%였죠. 고령 사회는 14%였죠. 자,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습니까? 17년이 걸렸죠. 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봅니다. 프랑스는 무려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73년이 걸렸습니다. 73년이 걸렸죠. 독일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자, 그럼 고령 사회 노인인구 비중 14%죠. 초고령 사회 노인인구 비중 얼마입니까? 20%죠. 자,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몇 년 걸리느냐? 우리나라는 8년이 걸렸습니다. 자, 8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프랑스 39년 걸렸고요. 미국 21년, 그리고 독일은 37년 걸렸고, 일본은 12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 기록을 지금 다 깨버리고 있죠. 아직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고령화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빠른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가지의 영향 요인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죠. 사망률이 낮은 겁니다. 198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68.9세였습니다. 68.9세면요 70세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거죠. 그런데요, 2017년 현재 기대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러니까 68.9세가 약 30년 만에 82.7세가 됐으니까 82.7에서 68.9를 빼면 13.8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30년 만에 기대 수명이 13.8세가 증가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기록 중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고령화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는지 지금 한 가지는 설명이 됐죠. 기대 수명의 급속한 증가, 오래 사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논리죠. 자, 또 하나의 논리는 뭔가면요, 적게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저출생입니다. 적게 태어나니까 전체 인구 숫자가, 분모가 적어버리잖아요. 분모는 적고, 그리고 분자, 노인 인구의 수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빨리 증가하는 거죠. 자, 이 저출생, 낮은 합계 출산율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1985년에 이미 합계 출산율이 1.66이었습니다. 이것이요, 2018년 현재 0.98, 1m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약 30년 동안에 이 저출생의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왜 이렇게 빠른지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기대 수명의 급속한 증가, 하나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저출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합계 출산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장수인데요, 기대 수명이 정말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OECD 평균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어떤 식으로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요, OECD 평균 기대 수명은 78.5세였는데요. 우리나라는 79.2세였습니다. 자, 빼면 얼마나 나옵니까? 0.7세가 나오죠. 0.7년을 우리나라가 더 오래 살았던 겁니다. 이미 2007년, 10년 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2017년 됐습니다. 10년 후입니다. 2017년에 OECD 평균 기대 수명은 80.7세예요. 우리나라는 몇 세입니까? 82.7세죠. 자, 우리나라가요, OECD 평균하고 격차가 몇 년 납니까? 2년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기대 수명이 2년이나 더 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국가들의 기대 수명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기대 수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2.7세라고 말씀드렸고요. 남자는 79.7세고 여자는 85.7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한 86세가 기대 수명으로 기대되고 있는 거죠. 자,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죠.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년이 길게 들다고요? 2년이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독일하고 비교해 볼게요. 독일이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더 길겠습니까? 독일은요, 81.1세입니다. 우리나라는 82.7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1.6년 더 길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82.6년인데요 우리가 82.7년이니까 프랑스보다 0.1년 우리가 더 수명이 길다. 자, 일본보다는 우리가 약간 낮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죠. 미국은 78.6년인데요 78.6세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몇 년이 더 깁니까? 그렇습니다. 4.1년. 우리가요, 여러분,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4.1년이나 4년을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멕시코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멕시코에 비하면 우리가 한 7년 정도를 더 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초저출산인데요. 이 저출산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이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시죠. 1970년부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970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4.53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가임기의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하는 건데, 1970년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이 4.53명을 낳았습니다. 4.53명을 낳았죠. 그러니까요, 이때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1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합계 출산율 4.53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이 되면요, 합계 출산율이 2.82로 상당히 떨어지죠. 2.82라고 하더라도 2를 넘죠. 2가 되면, 합계 출산이 2가 되면 인구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2.8이면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였죠.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 5년 뒤, 그로부터 5년 뒤인 1985년을 볼게요. 합계 출산율이 1.66이 됩니다. 뚝 떨어져 버렸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82가요 1.66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학교 출산율 2.0 밑이니까요 인구가 줄어들죠. 근데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7입니다. 이 1.7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1.7보다 1.66은 더 낮죠. 그러니까 OECD가 정의한 저출산의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제라고요? 1985년, 지금부터 30년 더 지난 겁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저출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당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이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990년이 되니까 1.57로 정말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이미 1990년 당시에요. 그리고 2000년 되니까 얼마입니까? 1.48로 떨어졌죠. 그리고요, 요 2002년입니다. 요 2002년 시점부터요, 1.3m로 떨어져요. OECD에서는요, 1.3, 학계 출산율 1.3을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선이 1.3인데 2002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1.3m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1.3m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1985년 합계 출산율 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66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OECD 저출산 기준선인 1.7 아래로 우리가 추락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지금부터 34년 전입니다.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하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1991년과 92년에 반짝 합계 출산율이 OECD 저출산 기준선인 1.7 위로 잠깐 올라가요. 얼마냐고요? 1.71과 1.76으로 1.71, 1.76 이렇게 깜짝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지금까지 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 미만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해의 걸음도 없이 연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이건 정말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에는 심지어는요, 1.3, 1이 아니라 1m로 0.98까지 추락했죠. 자, 여러분 그럼 올해 2019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98보다 더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최악의 인구 구조가 하나의 상수로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인구의 거대한 왜곡이 상수로서 주어진 이런 세계 신기록의 상황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인구 구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다음 동영상에서는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TV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을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